문제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거는 불법 조업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리 사실 제가 소래포구가 제 지역구예요. 요새 꽃게값 천정부지로 뛰어서 지역구 의원이 저도 한 번 딱 먹어봤어요. 작년에 키로당 5월 그 암캐 저기가 25,000원에서 3만원 가던 게 지금 5만원에서 6만원 가도 구경조차 못하는 거예요. 한 배당 보니까 700 몇 킬로 잡던 게 144킬로밖에 못 잡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는 심리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에게 주는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히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리 시진핑 주석이 행정력으로 잘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경험이 있거든요. 8, 90년대 일본 앞바다에 갔을 때 우리 어선들이 일본에서 그런 수산물 남획을 해오면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저기를 항의를 받았어요. 잘 단속해볼게 하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방안이 뭔지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5년간 근무를 했을 때 해수부의 경험 그리고 해수부 장관을 지냈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사실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게 지금 우리 평상시에도 우리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서해오도 주민들은 특정금지구역이나 이런 또 우리 인천의 어업인, 제 소래포구의 어업인들은 거기에 가서 고기잡이를 못해요. 아주 넓은 바다를 버려둔 채로.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 정상들 간에 만나면서도 그것만큼 꼭 하고 싶으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잘 다녀오시라고 했고 그것이 14선언에 정말 소중하게 반영이 됐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서해오도 어업인들은 그것에 대한 의미나 이런 걸 깊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자꾸 좀 말씀 좀 드리고 이것은 그리고 그거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군사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무슨 배가 있냐면 그것도 참여정부 때 만들었지만 이지스함이라는 배가 있어요. 이지스함 한 척이면 북한의 해군력을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렵사리 국방 예산 아까 우리 홍영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육군이 가장 많이 씁니다. 육군의 예산을 해군으로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다 그런 군사 장비 확충도 했던 것이고 한데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개성공단도 지금 가동 중단된 상태에서 이게 참 말하기 참 껄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가야 된다는 그리들의 생각만은 또 모으는 그런 이런 토론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찌 보면은 중국어선 이 불법 조업 문제라는 그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비해서 다소 원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착실하게 이해를 했을 때 아주 민감한 현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10분 안에 짧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남과 북의 정상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은 상처투성이의 문서가 합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서해평화협력지대와 NLL 문제가 정치 논란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때 NLL을 포기했다. 이런 식의 이제 정치 공세가 많이 됐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나중에 대화록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다 공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는 없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NLL과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관련된 것은 그 관련된 대통령 회의록 문서를 청와대에서 보관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로 아주 본질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에서는 또 그건 대통령 청와대에서 문서 폐기한 게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문제는 뭐가 되었냐면은 결국은 NLL 문제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가 엄청난 상처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공방 속에서 큰 상처를 입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평화협력지대 문제를 다시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서해평화협력지대는 큰 민감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가 발생되지니까 새누리당에서 남북 공동 우려를 하자 서해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서해 평화민주대 문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해 평화민주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또 전제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걸핏하면은 서울을 공격하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휴전선에서 서울이 가까이 있다는 걸 가지고 북한은 그런 어떤 정치 군사적인 공격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취약한 게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취약한 건 서해 5도가 북한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을 공격하면 전면전이 되는 거죠. 서울을 공격 못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물론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서해 일대에서는 북한이 끊임없이 서해 5도 일대에서의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도를 해도 전면전은 안 된다는 거죠. 국지적 분쟁으로 그치니까. 서해 일대에서 끊임없는 시도를 해가지고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도발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해 5도 일대는 근본적으로 논쟁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박남수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출신이셨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서해 문제를 정전협정에서부터 꼬여있는 서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생각을 하시다가 결국은 NLL을 그대로 놔두고 NLL 그 위에다가 남북 공동 오려구역과 평화 지대를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NLL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서해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서해에서 자꾸 도발을 함으로써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서해평화민주 특별지대입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지 9쪽 보면은 14선에서 합의한 사망과 사항이 있습니다. 사망 5항. 근데 그 밑에 쪽을 보시면은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KDI에서 국제연구소입니다. KDI에서 정상회담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서해평화민주지대를 제일 잘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해평화민주지대는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서해에서의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서해 5도 일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이 아니라 서해 평화민주지대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굉장히 빈 종이 조각이 지금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내는 게 우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은 남북 사이에서는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해 평화민주지대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논란은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서해에다가 군사분계선, 해상분계선을 설정하지 않은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전협정에는 서해에 군사분계선이 없으니까 계속 서해 일대에서의 뭔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정전협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북한은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전협정에서 서해 일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국방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쪽 아래와 11쪽 위를 보시면은 96년도에 서해 북방 한계선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자꾸 월설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 국방부에서는 11쪽 위쪽을 보시면은 북방 한계선은 정전협정상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미 그 당시에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북 사이에서는 정전협정을 둘러싸고 서해 일대에 대해서 논란의 지역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서해 평화민주 특별지대이고 이것에 대해서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겁니다. 처음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집요하게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서해 평화민주지대를 합의하게 됐던 것입니다. 서해 평화민주지대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복잡한 서해 일대,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 서해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신뢰 구축을 하고 서해 일대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서해에서의 남북한의 결력을 발전시키고 서해 5도 일대에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 일대를 환황의 경제권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서해 평화민주지대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추세는
이런 어떤 그 초광역권의 초광역 지역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12쪽입니다. 이런 어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판세의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면은 그러면은 북한하고 우리 서해 인접 지역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이 일대를 총망라하게 될 경우에는 인구만 하더라도 5만 명이 됩니다. 5만 명이라는 거대한 경제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5억입니다. 5억이라는 거대한 경제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5억이라는 거대한 경제 단위의 핵심이 되는 소삼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소삼각지대가 바로 인천하고 남포하고 해주를 연결시키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서해평안역지대를 만들었을 때 이 소지역을 연결시켜 나가는 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소지역을 바로 소지역이 연결된다면 이 소지역의 경제협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라든가 동북 삼성까지를 연결시키는 환사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사의 경제공동체는 현재 저성장, 장기 저성장, 경기 침체 상태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창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정경련이라든가 대기업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해평안여지대의 의미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필요성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서해에서의 13쪽을 보시면은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쪽을 보시면은 지도에도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이 있었는데 이 서해평안역지대를 통해 가지고 NLL을 둘러싼 남북한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 지역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은 NLL은 우리의 기존의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서해 일대에서의 경제협력을 통해 가지고 평화지역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쪽 보시면은 이제 3번이 소가로 3번입니다. 경제적 의미들은 이 서해 일대가 지금 현재 군사적 서해 5도 일대가 군사력의 집결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 5도 일대 군사 안보 벨트가 되고 있는데 이 군사 안보 벨트를 평화 벨트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해 5도 일대에서의 공동 오류국도 설정하고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을 하여 공동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이런 게 됐을 경우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장치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해평안역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생태 환경적인 가치를 가지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환경적인 가치를 가지는 국제적인 평화 관광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국제적인 평화 관광지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서해지대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세부화시켜 가지고 본다면은 백령도 대청권, 백령도 대청도 권역, 그리고 연평도 권역, 그리고 강화와 한강하구 권역, 이런 것들을 각각의 특색에 맞는 국제적인 평화 관광지대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대에 있어서는 남북 수산업 공동 어업을 비롯하여 남북 수산업 협력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재 어업 자원들이 고갈되고 있는데 대안으로 어떤 생태 관광 같은 것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이 일대에 새로운 어떤 경제 발전과 평화의 모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해평안역 특별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론적으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얻어 나가면서도 조금 구조적인 문제로서는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서 서해평안역지대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해평안역지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그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숙지하신다면은 앞으로 서해 일대를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 대처 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 관련 쟁점에서 그냥 요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간단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관계니까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과 한국과의 우리 남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이 끼어 있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건 국가고 와서 어로 행위를 하는 건 어민이에요. 민간과 국가, 그리고 대화가 잘 안 되는 북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국제 문제이면서 동시에 또 국내 문제가 됩니다. 국내 문제라는 것은 중국 어선이 넘어와서 어로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주체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국가 중에 해경이냐 해군이냐 인천시냐 해수부냐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서 우리 어민을 우리 이 시민들이 어민들이 가서 중국 배를 잡았어요.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불법 행위거든요. 형사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틀인데요. 북한 관련 최근의 갈등 상황을 왜 집어넣냐면 솔직히는 뭐 평화수역도 좋고요. 모두 좋고 다 좋습니다. NLL이든. 근데 이 연애를 하려고요. 상대방이 받아줘야 돼요. 예스하고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국내에서 연애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떠들어도 지금 현 정권에서 청와대나 우리 정부를 유지하는 그분들이 이걸 받아서 북한에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안 할 거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왜 그러냐면 북한이 최근에 너무 세게 나가고 물론 우리 지금도 있다 치지만 북한도 만만치 않게 세게 나와요. 핵 정국이 있었죠. 미사일 쐈죠.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NLL 이거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다시 이야기하자 뭐 경계를 다시 만들자 이러죠. 그러면서 중국 어선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 히스토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맨 먼저 누가 당사자냐 하는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하고 협상을 하려면 북한이 협상을 받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문제는 북한에 달러 주지 말라는 게 미국의 의지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이제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북한 물고기 사다가 달러를 준다? 당장 미국에서 뭘 할 거예요. 그 달러 아니면 땅은 뭘로 줄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건데? 제가 봤을 때 참 쉽지 않은 논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구의 책임인가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어선 불법적 제일 먼저 정치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책임이 있습니다. 해양법 위반이에요. 자신의 나라의 길을 달고 가는 배에 대한 관리 책임은 그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통제가 불가능해요. 먹고 살겠다고 그 인구 15억이 다 되는 나라에서 배를 타고 한국까지 오는데 솔직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깝깝한 문제입니다. 하나 숨어 있고요. 두 번째, 중국 어민 그러면 어민들 개개인이 불법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맞죠. 이 사람들은 뭐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한테 아쉬운 것은 그 어민들을 잡아서 어민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책임을 묻든 형사처벌을 하든 피해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자료집 맨 끝에 붙어 있어요. 이 합참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물음표를 붙입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자료냐? 과연 2016년에 19,532척의 두 번인지 척인지 모르겠습니다. 척이네요. 이것뿐이냐? 그리고 또 그 척의 문제가 아니라 와서 잡아가는 물고기의 양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피해가 얼마나 되고 우리 어부나 어망이나 이거 거저간 게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책임 주체 중에 하나 국가입니다. 국가는 좀 뒤에 하고요. 다시 나옵니다. 북한과 대화가 가능한가? 중복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갈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평화수용 이야기하고 시장님이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콧방귀도 안 꼈어요. 전혀 무대응이죠.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대화 상대자를 누구로 잡을 것이냐? 국제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국가와 중국 어선을 하는 선주든 어뢰행위를 하는 어민이든 그렇게 될 텐데 중국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집행이 안 돼요. 의미 없습니다. 어민들을 상대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입증 책임을 위해서 피해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성 있는 대안은 국내로 돌아와서 해양경찰이 답을 주든 해수부나 인천시나 옹진군이 어업 지도선을 통해서 막든 그게 제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대화가 되는 당사자는 중국 정부인데요.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어찌할 것인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교적인 겁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바다를 보는 철학이 틀려먹었어요. 이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의식을 못해서
이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다 알고 우리 의원님도 강조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영국이 스페인을 이기고 대국이 됐고 그 영국의 뒤를 받아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바다가 주는 그 의미, 그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한번 의식 전환을 먼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외교적 해결입니다. 무력은 안 돼요. 중국어선 포쏘고요. 가서 막 억지로 잡고 그러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솔직히 중국어선 우리가 포쏘고 뭐 해서 무력을 하게 되면 마늘만 수출하지 않아도 우리 심각해요. 이게 뭐 중국에서 우리한테 포쏘겠어요? 안 써요. 마늘 안 팔고 뭐 부품 안 팔고 전자제품 공급 안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겁 없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대국이 무서워서 왜 그러냐? 그건 무섭다 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어려우면 국제적인 공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가. 그래서 그림을 새겨놓습니다. 인도네시아 난리 났어요. 쐈어요. 여기 드디어. 이 그림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어선이 하나가 터지고. 이게 옛날 일이 아니고요. 최근에 발생한 겁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물론 인도네시아하고는 남사군도 선들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약간 감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아르헨티나, 저 멀리 남미 아르헨티나도 시비를 걸어서 중국 이 당국자, 외교부 당국자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이거 스피노프라는 게 뉴질랜드 신문입니다. 뉴질랜드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라들의 외교부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 국제적인 압력을 좀 넣어주면 중국 정부가 좀 더 노력을 더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경의 능력 확충입니다. 해경도 갔어요. 내륙으로. 별거 아니다 그러셨지만 심리적인 측면은 아주 큽니다. 신문에 대서특필하는데 중국 사람들 안 보겠어요? 대한민국은 바다를 포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어올 수 있겠죠. 장비도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중국어선 납포의 문제점, 민간이 했지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북한 수역에 들어가가지고 다행히 거긴 안 넘어갔죠. 북한 수역에 들어가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중국하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문제가 생기면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평화수역이고 뭐고 말이 아예 안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도선 확충 문제인데 이거 여기 보시면 7척 있는데 한 척 폐선했어요. 214호. 여기 5척 남았어요. 이거 가지고 그 넓은 바다를 지킨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어민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은 이미 말씀드린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 피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들고 가서 중국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네가 배가 몇 번 들어와서 우리 어족장을 어떻게 망그렸고 그거를 정보가 사진으로 자료로 다 나와야 설득이 되겠죠. 이게 정부가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책임을 진다,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야. 배상 책임 문제는 다 떠나서 먼저 데이터를 만들고 그 책임을 질지 말지는 다음에 논의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무서워서 뭘 못 담근다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중국어선 불법적 피해 지원 특별법 필요성, 이것은 이제 우리 박 의원님이 작년에 이 법안을 만들면서 필요성 놓으신 거고 그 뒷페이지는 법안의 핵심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민 보호해야 되잖아요. 해양 주권 수호해야 되잖아요. 환경 보호도 해야 되고 EEZ 보호, 수산식량 확보해야 되고 이런 근본적인 취지가 다 들어있었고 그걸 위해서 계획도 마련하고 피해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손실액 보전해주고 이런 등등을 했었는데 우리 자동 폐기되는 바람에 날아갔죠.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의원님이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어초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8개 이미 했습니다. 3월 30일 날 해수부 얘기로는. 그리고 오늘인가 어제도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그러죠. 80개를 80억
그래서 어쩌고 까겠다. 문제점이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그 넓은 바다를 88개로 막아요? 안보에 문제 있습니다. 인공 어초되는 게 암초 같아요. 우리 서해 바다는 깊지가 않아서 우리 잠수함이라든지 함선이 군사 목적으로 오가다 걸리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용 80억짜리를 이거를 까는 게 아니라 어업지도선 한 척 더 짓거나 해경 배를 한 척 더 짓거나 해경들의 장비를 더 갖춰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어초 집어넣으면 환경 문제 혹시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못했어요. 그러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선은 어떨 건데요? 우리 어선이 걸리거나 이걸로 피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초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마지막인데 프린트가 안 됐어요. 딱 한 페이지가. 그때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해양 주권을 수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에는 여와 야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야는 이 중국어선 막아야 되고 여는 내버려두고 이건 아니니까 같이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답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정말 현실적인 대안은 해경 부활하고 해경이 능력을 갖추고 어업 지도선 충분히 마련하고 그 현실 실태에 대해서 피해 실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저의 말씀과 함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맞췄나요? 감사합니다.